2024년 가을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아파트. 72세 손명숙 씨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 남자의 얼굴은 짙은 갈색 눈동자와 단정한 회색 머리카락을 가진 60대 초반의 백인 남성이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앤더슨. 스위스 제네바에서 심장외과 의사로 일한다고 했다. 손명숙 씨의 손가락이 떨렸다. 그녀는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냈다. 암이었다. 투병 기간 3년 동안 그녀는 병실 냄새와 소독약 냄새, 그리고 점점 야위어가는 남편의 얼굴을 기억한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40평대 아파트는 너무 넓고 고요했다. 아들 우철은 해외 지사로 발령받아 싱가포르에 있었다. 1년에 두세 번 정도 얼굴을 보는 게 고작이었다. 손녀는 5살. 화상통화로 보는 아이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낯설어졌다. 손명숙 씨는 부유한 편이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현금만 20억 원이 넘었고 강남의 아파트 한 채와 논현동에 상가 건물이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다. 그녀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것은 작년 봄이었다. 요가 수업에서 만난 친구가 권유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일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호텔 라운지에서 마신 차, 백화점에서 산 명품 가방, 한강공원의 석양. 데이비드가 처음 메시지를 보낸 것은 올해 3월이었다. 간단한 인사였다. 손명숙 씨는 처음에 무시했다. 하지만 그는 매일같이 정중한 메시지를 보냈다. 날씨 이야기, 음악 이야기, 삶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들. 한 달쯤 지났을 때 손명숙 씨는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영어로 대화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미국에서 유학했고 영어는 유창했다. 데이비드는 지적이고 교양 있는 남자였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와인에 대해 해박했으며 문학을 읽었다. 손명숙 씨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다. 데이비드의 메시지가 와 있으면 하루가 밝게 시작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그가 보낸 긴 문장들을 천천히 읽었다. 그의 말들은 마치 시처럼 느껴졌다. 외로움을 달래주는 따뜻한 온기가 있었다. 5월의 어느 밤이었다. 손명숙 씨는 침대에 누워 데이비드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는 제네바의 자택에 있었다. 배경으로 보이는 거실은 고급스러웠다. 벽난로가 있었고 책장에는 두꺼운 의학 서적들이 꽂혀 있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손명숙 씨의 심장이 뛰었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다. 그녀는 10대 소녀처럼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다. 데이비드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다. 손명숙 씨는 그 주름조차 매력적으로 느꼈다. 다음 날 택배가 도착했다. 스위스에서 온 소포였다. 손명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스위스 초콜릿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손으로 쓴 시가 적혀 있었다. 에밀리 디킨슨의 시였다. 손명숙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데이비드를 생각했다. 그의 목소리, 그의 웃음, 그의 말투. 모든 것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잊고 지냈던 감정이 되살아났다. 설렘, 기대감, 그리움. 6월이 되자 그들의 대화는 더 깊어졌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었다는 내용이었다. 10년 전의 일이었다. 그 이후로 혼자 살았다.
성인이 된 딸이 있었지만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낸다고 했다. 손명숙 씨는 자신도 외롭다는 것을 고백했다. 아들이 멀리 있다는 것, 남편을 잃은 후 삶이 의미를 잃었다는 것. 데이비드는 그녀의 말을 경청하는 듯 했다. 손명숙 씨는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7월의 어느 토요일 밤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손명숙 씨는 샴페인 한 잔을 마신 후였다. 데이비드는 화면 너머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손명숙 씨는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자신을 느꼈다. 그날 밤 화면을 통한 그들의 교감은 더욱 깊어졌다. 손명숙 씨는 망설였다. 하지만 샴페인과 외로움, 그리고 데이비드에 대한 믿음이 그녀를 움직였다. 침실의 조명을 어둡게 낮추고 그녀는 실크 가운을 벗었다. 화면 너머 데이비드의 눈빛이 변했다. 손명숙 씨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자신의 몸을 드러냈다. 72세의 몸이지만 그녀는 평생 관리를 해왔다. 데이비드는 화면을 통해 그녀를 바라보았다. 손명숙 씨는 수치심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이런 일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해본 적이 없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그녀를 인도했다. 손명숙 씨는 그의 말에 따라 움직였다. 그녀의 손이 자신의 몸을 더듬었다. 가슴, 배, 허벅지. 화면 너머 데이비드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손명숙 씨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그날 밤 이후 손명숙 씨는 데이비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육체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친밀감도. 손명숙 씨는 매일 밤 그를 기다렸다. 그들의 화상 통화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8월 중순이었다. 데이비드로부터 급한 메시지가 왔다. 그의 말투는 평소와 달랐다. 긴장되어 있었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시리아의 난민촌에서 의료봉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적 십자사의 프로젝트였다. 3개월간의 일정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의료 장비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했다. 병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금액이 지연되고 있었다. 그는 개인 자금으로 먼저 구입해야 했다. 5만 달러가 필요했다. 하나로 약 6,500만 원. 손명숙 씨는 화면을 응시했다. 큰 돈이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지난 5개월 동안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는 그녀를 이해했고 존중했으며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좋은 일을 위한 것이었다. 난민촌의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손명숙 씨는 은행에 갔다. 그녀는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환전을 했다. 직원이 큰 금액에 대해 물었지만 손명숙 씨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송금은 싱가포르의 계좌로 이루어졌다. 데이비드가 알려준 계좌였다. 그는 국제 송금이 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손명숙 씨는 의심하지 않았다. 이틀 후 데이비드로부터 감사의 메시지가 왔다. 손명숙 씨는 안도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다. 데이비드를 도울 수 있어서 행복했다. 하지만 9월이 되자 상황이 바뀌었다. 데이비드는 시리아에서 연락을 보냈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현지 당국이 의료 장비를 압류했다. 뇌물을 요구하고 있었다. 10만 달러를 요구했다. 손명숙 씨는 손이 떨렸다. 데이비드의 메시지는 절박했다. 장비 없이는 수술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했다. 손명숙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은행에 갔다. 이번에는 예금을 더 해지했다. 1억 3천만 원을 송금했다.
직원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손명숙 씨는 단호했다. 그녀는 데이비드를 구해야 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구해야 했다. 그날 밤 손명숙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거액을 보냈지만 이상하게 불안했다. 하지만 곧 데이비드의 메시지가 왔다.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사랑한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 손명숙 씨는 미소를 지었다. 불안감이 사라졌다. 10월, 11월, 12월. 송금은 계속되었다. 매번 새로운 이유가 있었다. 의료 허가증 문제, 현지 직원들의 급여, 긴급 수술 비용, 귀국 항공권 문제. 데이비드는 항상 급했고 항상 절박했다. 손명숙 씨는 정기예금을 모두 해지했다. 상가 건물의 임대 보증금을 인출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그녀는 2억, 3억, 5억을 보냈다. 송금할 때마다 그녀의 손은 떨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데이비드는 곧 돌아온다고 했다. 모든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손명숙 씨는 밤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꿈, 데이비드가 사라지는 꿈. 그녀는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데이비드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의 말을 믿고 싶었다. 아들 우철이 알게 된 것은 올해 1월이었다. 그는 설 명절에 한국에 왔다가 어머니의 통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잔고는 거의 비어 있었다. 우철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명숙 씨는 대답을 회피했다. 우철은 추궁했다. 결국 그녀는 데이비드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철은 소리를 질렀다. 손명숙 씨는 귀를 막았다. 그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우철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송금된 돈은 이미 여러 계좌를 거쳐 추적이 불가능했다. 계좌는 대포 통장이었다. 실제 데이비드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사진은 독일의 한 의사에게서 도용된 것이었다. 손명숙 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데이비드와 연락했다. 그는 이제 곧 한국에 온다고 했다. 그녀를 만나러 온다고 했다. 모든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손명숙 씨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이었다. 2월이 되자 손명숙 씨는 아들과 연락을 끊었다. 그녀는 데이비드만을 믿었다. 우철은 어머니의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지만 그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손명숙 씨는 문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다. 우철이 떠난 후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3월 손명숙 씨는 마지막 재산인 강남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했다. 데이비드가 한국 입국 비자 문제로 막혔다는 것이었다. 변호사 비용이 필요했다. 3억 원이 필요했다. 손명숙 씨는 부동산에 연락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다. 4월의 어느 날 손명숙 씨는 약속된 카페에서 데이비드를 기다렸다. 그는 오늘 한국에 도착한다고 했다. 인천공항에서 바로 그녀를 만나러 온다고 했다. 그녀는 새 옷을 입었다. 머리를 염색하고 화장을 했다. 손에는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드디어 데이비드를 만난다. 그의 얼굴을 직접 본다. 그의 손을 잡는다.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3시간. 데이비드는 나타나지 않았다. 손명숙 씨는 메시지를 보냈다. 답장이 없었다. 전화를 걸었다. 연결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또 카페 직원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손명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다. 커피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총 피해액은 18억 원이었다. 손명숙 씨에게 남은 것은 빚뿐이었다. 그녀는 72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재산도, 자존심도, 아들과의 관계도. 우철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연락을 시도한다. 하지만 손명숙 씨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수치심 때문이다. 그녀는 아들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그 미안함을 말로 표현할 용기가 없다. 그녀는 매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데이비드를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한다.